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1년 4계절 중에 많은 분들이 여름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름이 날씨 덥죠, 습도 높죠. 사실 이 온전히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은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 어지럼증에 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맞아요. 해요. 예.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60에서 80% 정도가 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지럼증 하면 보통 이제 빈혈이나 신경계통 혹은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건데요. 일단은 귀부터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특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좀 어지러운 증상 느껴보셨을까요? 저는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한참 여름에 네. 하늘을 딱 보는데 팽 돌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햇빛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선선한 곳에 있다가 급격한 어떤 그 온도 변화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단백으로 단단히 먹어야 건강을 챙겨줄 수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뵀을 때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팍 올 때가 있어요. 어째 그러나요? 당연합니다. 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좀 고백하세요. 아, 그래요? 당신을 보면 어지럽다. 아니 근데 저도 어지러움증은 잘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인데까. 네. 근데 어지러움은 빈혈이나 이 뇌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더니 귀 때문이에요. 오늘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열린마당 시청자분들 1시간 동안 지정남 씨 얼굴 보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하여튼 어지럽게 출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연사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비인후과의 남기성 교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슈발츠 박사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기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아니고 락커 같으세요. 네, 머리 때문에 종종 그런 오해를 좀 받기는 하는데. 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지럼증 말씀드리면서 60에서 80% 정도가 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환자분들한테 큰 고통을 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네. 이 어지럼증이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어지럼증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첫 번째로 귀 쪽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두 번째로 머리 쪽, 즉 신경학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과적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예. 그중에서 귀 쪽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이 그래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지럼증으로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병원 가서 다른 과 다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 오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여러 병원 혹은 여러 과를 다니셔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이비인후과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도 네. 원인을 찾지 못해서 신경과라든지 다른 과로 가서 이제 MRI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되는 그런 반대의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 치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를 달라지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남기성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이비인후과 남기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지럼증입니다. 사실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고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60에서 80% 정도는 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지럼증을 중점적으로 최대한 그리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일단 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께서는 우리 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일 테고 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균형 감각? 네. 맞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귀에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우리 귀로 듣고 그것을 머리로 전달을 해주면서 언어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헬렌 켈러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사회운동가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제 그런 장애를 극복한 위인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는 나를 세상과 분리시킨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거는 나를 사람과 분리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청각이 시각보다 중요한 감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각 못지않게 청각도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각 듣는 역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귀는 우리의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평형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릴 이야기도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들을 느끼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시각, 청각, 그리고 미각, 후각, 촉각을 오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감 외에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 임용수 아나운서님께서는 오감 외에 육감? 예. 네, 육감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육감. 일상생활에서 육감이란 표현들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죠. 보통 김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 생활을 하실 때나 선수 생활을 하실 때 뭐 숫자나 데이터로 확인이 되지 않은 뭐 직감 혹은 육감 같은 경우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그렇죠. 예,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생각해내는 어떤 그런 육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육감을 표현을 할 때는 초감각적 지각, 즉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육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의 육감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육감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유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 관절과 피부 아래에 존재하는 감각이거든요. 이제 이 감각이 하는 일은 중력을 느끼고 내 몸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을 느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육감을 평형 감각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 감각이 이 오감 못지않게 중요한 감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귀의 역할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제 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귀는 크게 이제 바깥쪽 귀 그리고 고막과 이소골로 이루어진 중간귀 그리고 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쪽 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 달팽이관은 잘 아시다시피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팽이 모양과 비슷해서 달팽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보면은 반고리관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원처럼 생긴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반고리관 밑에도 또 하나의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전정계라고 합니다. 전정계. 이 전정계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반고리관과 두 개의 이석기관이 존재를 하고 이 기관 내에는 우리가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액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은 내 움직임과 반대대로 그 물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을 우리 머리가 캐치를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회전을 하고 있고 이런 감각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정계, 즉 귀만 있으면 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유 감각, 사지 근육에 있는 고유 감각, 그리고 귀에 있는 전정계. 이 세 가지 감각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적절히 작용을 해야
이런 고난이도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몸의 균형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저런 것들도 균형 감각을 위해서 훈련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아, 네.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귀가 망가졌을 때 이 어지럼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적인 능력이라든지 몸의 근육의 능력을 키워주어서 떨어진 귀의 기능을 보상하는 그런 식의 재활 운동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교수님이 귀에 그 액체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그 배 평형수 같은 그런 역할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지러움 강의에 앞서서 일단 저희 선생님들이 느껴보셨던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병원을 가본 적은 없는데요. 네. 가끔 이제 저희 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소리를 갑자기 냈을 때 어지럼증이 팍 순간적으로 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진짜로. 예. 네, 있을 수 근데 있는. 좀 지나면 네, 또 이게 또 괜찮아지고요. 괜찮아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비밀인데 네. 메니에르 질환을 아, 정말요? 예, 알고 있어요. 아, 굉장히 그래요? 오래됐고요. 네. 아, 방송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상담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또 메니에르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네. 보통 제 외래로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외래 오실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지러워서 왔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어지럽다라는 말은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지럽다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빙글빙글 돌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운이라고 하고 귀 쪽이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대부분 이런 증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어지러우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혹은 땅이 흔들거리는 느낌이에요. 걸을 때 중심이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혹은 눈앞에 물체가 흔들려요. 혹은 앉았다 일어나면 잠깐 동안 핑 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진단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 어지럽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음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스팔트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네, 저도 예. 종종 경험해 보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술 자체가 내의의 압력을 조금 변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런 종류의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의 발생 양상이 사실 굉장히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지럼증의 질환도 당연히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19년도에 어지럼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9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2040년에는 3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으로 오신 분만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어지럼증 발생 양상 중에 특징은 남성에 비해 여성분에서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생물학적인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호르몬의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이런 거에 대응하는 게 남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지럼증 발생이 여성분한테도 조금 더 자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 앞서 조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 쪽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은 대표적으로 이석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그리고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질환이 있고 또 신경과적인 원인, 머리 쪽에 문제로 올 수 있는 어지럼증은 편두통성 어지럼증, 그리고 드물지만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어도 어지럼증만이 증상으로 오는 경우들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 외에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기립성 어지럼, 내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핑 도는 어지럼증을 기립성 어지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내과적인 원인까지 크게는 세 분류로 조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귀 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지럼증의 하나죠.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석증 자체는 어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워서 보통은 이석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양성 돌발성 두이 현운이라고 합니다. 조금 길죠. 네. 이게 이 이석증의 특징은 내가 뒤로 눕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어떠한 움직임을 취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렇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지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님 지금 같은 행동은요. 예. 어지럽지 않은데 어지럼증을 유발하시는 행동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은 한다고길래 증상이 해봤죠. 나타날까 해봤는데 봐요. 아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옆으로 돌려봤지 이렇게 하면. 네,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독님. 네. 그래서 조금 뜻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석증 때문에 내 신체에 다른 더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위해가 생기거나 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돌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돌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이라는 거는 머리 움직임에 의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한다. 현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질환명 자체의 병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귀 쪽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이지만 재발률이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이제 보고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번 이석증을 알았던 분들은 한 절반 정도에서 다시 이석증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 이석증이 왜 생기냐?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 귀에 방골이관과 이석기관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석기관 위에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덩어리가 돌덩이라고 보시면 돌가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방골이관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 이석이 움직이면서 안쪽에 내림프에게 흐름을 유발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석증입니다. 사실 이 이석증은 세 개의 방골이관 어디에든지 다 생길 수가 있고 붙어있는 이석이 있고 떠다니는 이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환자분을 뒤로 눕혔을 때 눈을 뜨게 되면 눈이 계속 위로 조금 돌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석증 때문에 내가 돌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석증을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눈동자의 움직임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좀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통. 짧은 시간 동안.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석이 방골이관 내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머리를 돌리고 뒤로 눕게 되면은 이 이석이 중력 방향에 따라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림프에게 흐름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 전전기에서 발생한 신호들이 사실 눈동자를 움직이는 외안근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동자가 돌면서 위로 치는 우리가 안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겠죠. 네. 네, 이것도 영상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어지럼증이 조금 가라앉은 이후에 고개를 영상에서 조금 나타나진 않았는데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몸을 옆으로 천천히 또 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라 그러니까 천천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이 상태로 일정 시간을 조금 유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면은 몸 전체를 돌리시는 걸로 보이는데 네, 고개를 먼저 돌리고 머리도 돌리고 네. 같이 돌려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증 치료를 받으셨던 그 한 어르신이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귀에서 돌멩이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맞습니다. 갔더니 네.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딱 잡아주셨다. 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석을 원래 있던 이석 기간 내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를 우리가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시행이 되면은 환자분은 거짓말처럼 증상이 그렇다고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석증이 되겠고요. 이석증이 이제 치료는 사실은 이런 이석 정복술로 조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이게 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외래로 오는 굉장히 많은 어지럼증 환자분들에게 저도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면 대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될 거다. 근데 좀 사실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석증이 골다공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칼슘 제제라고 칼슘 덩어리라고 했는데 그 칼슘 덩어리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생기는 게 이석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석증이 재발이 그만큼 조금 자주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충격을 받는 것도 조금 피하셔야 하고요. 특정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재발에 대한 공포심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셔야 해요. 종종 계속 반복되는 이석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 제 외래로 오게 되는데 내가 머리를 움직이면 어지럽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세요. 그렇지, 어지러우니까. 이게 사실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2차적으로 다른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석증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하시고 운동하시라고 조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대체 네. 이석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외상, 충격.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석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침상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도 더 많이 생겨요. 예, 안 움직이시는 네, 안 분들도 움직인 그래요?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이석이 원래 떨어지고 생성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네. 떨어진 이석도 알아서 그 내림프에서 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침상에 누워 계시만 한 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석증이 조금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른들한테 네. 좀 많이 생기나요? 아이들보다? 네, 아이들보다는 중년 혹은 이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저 질환들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석 정복술을 가지고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쉽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석 정복술로 그 쉽게 낫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갖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이석증 중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그렇죠. 이석증이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석증들도 분명히 있어요. 돌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방골이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80% 정도는 한 번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한 20% 정도에서는 몇 번 더 오시거나 아니면 증상이 한 일주일 정도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우이 조목 막 쉽게 금방 또 나서서. 네, 그럼요. 병원 안 오셔도 좋아지는 그냥 경우들도 아주 있고요. 건강하게 걸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충격 중에 외부적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 충격도 그럴 수 있나요?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석증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들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적인 충격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조금 더 원인에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정신경염입니다. 이석증과는 다르게 전정신경염은 내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세상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도는 게 아니고 하루 이상, 길게는 3일.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하루 종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귀는 이제 전정기관이 있고 이 전정기관의 신호를 전정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전정신경에 바이러스라든지 허열, 피가 조금 덜 갔다는 거죠. 그런 등 뭐 혹은 세균 감염 이런 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정신경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지금 화면에서 이제 왼쪽으로 계속 치고 있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치고 우리가 이걸 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지금 왼쪽에 전정신경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귀는 상대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눈은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안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정신경염이 되겠고 전정신경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정신경염이 처음 발병을 하고 나면은 적어도 2, 3일간은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에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전정 억제제 등의 이제 약물을 복용을 해서 이런 어지럼증의 증상을 조금 조절하게 되고 심하게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어지럼증 외에도 구역, 구토 혹은 발한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약제로 조금 쓰게 되고 어느 정도 심한 어지럼증이 조금 좋아지고 내가 주변에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약에 의존하시면 오히려 더 회복을 조금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의 약물 복용은 전정신경의 회복 자체를 조금 방해할 수 있어서 짧은 기간만 쓰고 그 다음에는 재활 운동에 조금 매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냐고 하면은 일단 이제 떨어진 전정신경의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조금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획보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앞쪽으로 펼치고 내 고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눈만 움직여서 이 타겟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는 가만히 있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이 타겟을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눈으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각적인 능력을 조금 이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기에 굉장히 조금 쉬워 보이시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정신경염 환자들은 이것조차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걷는 운동을 조금 시킵니다. 이분들은 심한 이제 급성기에는 부축하지 않으면 설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걸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단단한 바닥에서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걷는 그런 연습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괜찮아지면은 매트를 깔고 바닥이 푹신푹신한 곳에서 걷는 연습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고유 감각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게 전정신경염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니에르 병입니다. 또 조금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할 텐데요. 이게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고 꽉 찬 느낌이 있으면서 1시간 정도 심하게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정은아 아나운서께서 방송 초에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증상이 좀 비슷하신가요? 1시간 정도가 아니고요. 응급실 가지 않으면 10시간 정도도 계속 네, 맞습니다. 빙글빙글. 네. 이거 응급실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초창기 때 메니에르라는 이런 그 질환에 대해서 듣고 나서 지인이 은하야 메니에르로는 사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응급실을 안 가고 참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구토했어요. 이제 그 사람과는 손을 끊었어요.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힘든 병이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언제 생길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연예인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조금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남들보다 받는 스트레스도 조금 많을 거고 그 외에 수면이라든지 식습관이 불규칙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연예인 분들이 이 메니에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석증과 메니에르 병은 완전히 틀린 건가요? 네, 완전히 조금 다른 질환입니다. 난 같이 어질러서 다 똑같은 어지럼증인 줄 알았다.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실게.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또 얼굴 보기 또 어지러워. 좀 또. 보지 마시고. 저도 조금씩 어지러워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메니에르 병은 이 이명, 난청, 어지럼, 이충만감의 증상들이 괜찮을 때도 있고 또 증상이 또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조절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은 영구적인 난청으로까지 청력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냐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조금은 접근을 하셔야 하고 그럼으로써 어지럼증의 발작 횟수를 줄이고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조금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름이 메니에르인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가 이 질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명칭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 병의 진단은 이제 메스껍고 토할 정도로 심하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수십 분에서 몇 시간 또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같이 있으면은 메니에르 병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고 난청, 이명, 이충만감 중에 한 가지 이상 동반하면은 메니에르 병을 조금 의심하셔야 되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메니에르 병의 치료 및 예방입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생활 습관의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드시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게 첫 번째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혈액순환제라든지 이뇨제를 통해서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80% 이상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조금 어지럼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귀 안쪽으로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어지럼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드물게 이런 것들만으로도 치료가 안 돼서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이 계속 오시는 메니에르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선하는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일단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로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외래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예민하시고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 메니에르의 경과가 조금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던하게 생각하시고 괜찮겠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버티시고 더 잘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염식을 조금은 하셔야 해요. 저염식.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염식은 2g 이하인데 이 2g이 사실 라면 한 봉지거든요. 이게 일상생활하면서 라면 한 봉지만 먹어도 2g이 넘어가는 거라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금주하셔야 되고 커피, 녹차, 탄산, 금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네.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사람 때문에 어지러워요. 네. 어쨌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금주, 금연인데 이제 금연은 당연한 거지만 금주는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불안해요. 기은치 잡수려고. 네. 사실 술의 양보를 안 하세요? 글쎄요. 지금 저도 방송이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 편하게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뭐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다음으로 편두통성 어지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편두통 환자들이 어지럼증을 갖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편두통을 갖고 있습니다. 편두통이라는 거는 심한 두통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의 두통을 의미하고 이러한 두통이 일측성 그리고 한쪽에서만 박동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이 어지럼과 두통 그리고 주변이 시끄럽거나 뭐 조금 이제 굉장히 많이 밟거나 이런 자극들이 과하게 들어올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상들이 있을 때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하고 여기 의사분은 환자분이 저 좋아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질환 역시도 약간 증상을 조절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고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굉장히 흔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11% 정도이고 또 이 질환이 어려운 게 어지럼증이 있을 때 두통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이제 시각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다라고 진단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근데 사실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한테 빛이 무서우세요? 소리가 무서우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지럼증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을 때 조용한 곳에 있거나 조금 어두운 곳에 있고 싶으세요?라고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에서는 특이적으로 이러한 빛 공포증, 이제 소리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질환이 어려운 거는 청력 저하 이명이 흔하지는 않지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메니에르병이랑 크게 또 다를 게 없거든요. 또. 그래서 이 두 질환이 서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니에르병과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기부터 조금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단은 3분에서 3일 사이에 중등도 이상의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편두통과 함께 이런 앞서 말씀드린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시각조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다른 원인들이 다 배제가 돼야 돼요. MRI를 통해서 머리 쪽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귀 쪽 검사를 통해서 귀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진단까지 시점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외래로 와서 진단이 나올 때까지 시점이. 이러한 편두통의 예방과 치료는 사실 메니에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급성기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약제를 통해서 그 증상을 조금 경감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방 치료로는 생활요법들, 스트레스 피하고 카페인 피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금연 금주하시고 그리고 예방 치료로도 이런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를 통해서 이 어지럼과 두통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약제까지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두통 및 어지럼을 본인의 증상을 일기처럼 조금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지럼이라든지 두통이 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어떤 특정 소리를 들었다거나 특정 냄새를 맡았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무리를 했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두셔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환인데요. 이제 지속적 자세 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기는 한데 귀와 뇌 등의 평형기관에 구조적 기능적인 이상 없이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조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시민성 어지럼, 뭐 공포 체위 현운 등의 다양한 용어로 조금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속적 자세 지각 어지럼증이라는 진단 기준이 나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붕 떠 있거나 꺼지는 느낌, 그리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혹은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혹은 뭐 이제 특정 상황, 마트나 이런 이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거를 이용하거나 할 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의 전정신경염이라든지 이석증, 메니에르,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적절히 치료가 안 되고 만성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질환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게 이 공황발작, 불안장애, 우울증의 병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지속적 자세지각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원인을 알지 못한 만성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과 치료는 보통 이 지속적 자세 지각 어지럼증이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감 등과 조금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경정신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본인의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상담 치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을 조금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전정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지럼증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아까 김성환 감독님께서도 좀 이야기하셨겠지만 이제 이석증과 메니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까요? 예, 네. 제가 오늘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어지럽고 그러면은 다 이석증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석증과 메니에르가 완전히 오늘 같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지정남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궁금증이 막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환경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되면 올 수도 있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어지럼증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쉽게 더 회복을 하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요즘에요 귀에다가 이거 이렇게 피어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귀걸이하고 여기다 귀에다 막 이렇게 막 쫙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는 저 귀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귀법에 이런 정도의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막 네.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혹시 이쪽에 신경계통에 이상을 주지 않을까요?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늘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어 하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 사실 어지럼증이랑 크게 관계는 없지만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귓볼에다 귀걸이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네. 같은데 위쪽에 귀에 있는 피부는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연골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피어싱 같은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귀에 연골막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귀의 영구적인 변형을 조금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격투기 하시는 분들 귀를 보면은 만두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피어싱을 잘못하게 되면은 또 치료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모형의 변화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귓볼 이외에 다른 곳에 피어싱 하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남 씨 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많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이 귀 이런 운동들 네. 막 해주면 이게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은 좀 덜 어지러운 거 싶기도 하고 이게 많이 해주면 좋은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귀 마사지를 하시면서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지 않은 선에서 마사지하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쁜 사람 얼굴 보면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이군요. 예. 저도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좀 과학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자, 두 분 이외 방청객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 질문하실까요? 네. 많은 병들이 유전적인 영향들이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어지럼증에 관련된 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네. 귀 쪽인 질환 중에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난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난청에 가족력이 있으면은 그만큼 난청이 생길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편인데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니에르나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들어서 더 자세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런 그렇지는 경우에는. 않습니다.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든 그렇지 않든 치료라든지 치료 경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요. 분명히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 네. 몸이 가장 심하게 아플 때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청력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다 귀가 조금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귀의 외부 압력과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코랑 연결된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도가 올라가면은 대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고막이 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들리기도 하고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비행기를 내리거나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좋아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큰 문제 없이 좋아지고 뭐 난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조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서 귀가 좀 먹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중이염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공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 주제였던 어지럼증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비인후과 질환에 관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지럼을 유발하는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같은 질환이 청력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석증 자체는 청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니에르는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난청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니에르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석증까지 갖고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메니에르 있는 분들이 이석증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한다고. 네. 예. 자, 조심하세요. 갑자기 자, 무서워지는데.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삼가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내가 확실히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일단은 병원으로 오셔서 이석이 어디 생겼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여러 매체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집에서 이것을 치환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 이석이 다른 방골이관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보다는 이제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발생했을 때보다는 치료 이후에 자세 제한하는 게 가장 안 좋고 일상생활에 빨리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지 좋습니다. 않다. 네. 네. 물론 급성기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네.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이후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물놀이를 많이 하는 계절인데요. 귀 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빼야 하나요? 이렇게. 예, 저희 지정현 선생님 네. 어떻게 빼시나요? 물 들어? 네, 이렇게 그렇죠. 한쪽으로 뛰죠. 네, 한쪽 발도 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통 하는데 뭐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중력에 따라서 알아서 조금 흘러내리기도 하는데 귀에서 물이 안 빠지는 거는 우리가 고막에 가까운 부분에 귀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물이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이러한 행동으로도 좀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피하실 거는 면봉으로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 깊숙이 예. 들어가서 그건 안 오히려 된다.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냥 차라리 차가운 드라이기로 한 5분 정도 말려주시면은 별다른 그런 거 없이 충분히 그런 불편감을 없애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드라이기요. 왜냐면은 이제 따뜻한 거 하다가 화상 입으신 화상. 분들 네. 그래서 차가운 드라이기로 충분히 말려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네. 놓고 앞으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네. 탁 빼는 방법은 뭐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은 시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꼭 성격 급한 사람들이 못 참고 면봉 항상 쓴단 말이에요. 네. 그죠? 안 좋습니다. 오히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고막 터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소리를 갑작스럽게 듣게 되면은 드물지만 고막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라는 거는 사실 파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우리 고막은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고막이 버틸 수 있는 압력 이상의 소리가 가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난청, 어지럼증도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혹시 수술해야 되나요? 고막이 터지면? 예, 조금 이제 고막이 터지면은 이제 초기에는 스스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또
고막이 아물지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고막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비인후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나요? 내가 고막이 터졌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잘 안 들리고 귀가 멍해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 목소리가 울려 들리고 네. 무조건 어떠한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영화 같은데 보면 폭탄이 탁 터지면 띵 아, 하면서 띵 하는 이런 소리. 표현들이 네.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예.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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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체형이 다른 것처럼 네. 고막의 두께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의 고막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있죠. 중이염을 계속 만성적으로 많이 알아온 분들은 고막이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되고 생겼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고막이 두꺼워지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면은 고막은 살짝 낭창낭창해서 그 압력을 귀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염증으로 고막이 두꺼워지신 분들은 청력이 조금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아, 저는 말씀하실 때 중이염을 자꾸 알아서 고막이 두터워졌다 그래가지고요. 네. 좋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면은 고막에 구멍이 크게 뚫리는 건데 이제 그 외의 고막들, 뚫린 고막 외의 고막들은 조금 두꺼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이 쪄서 좋을 게 없는 것처럼 고막도 두터워져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뭐 아시겠지만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은아 아나운서는 우리 임명수 게스트가 이제 소리가 커서 네. 그 메니에르가 생긴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으시죠. 방송 끝나면 항상 분장실에서 피를 닦더라고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방송 할 때 있잖아요. 세죠. 첫 방송 할 때 정말로 내 고막이 여기쯤 있겠구나라고 느낀 게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또 이렇게 굉장한 가해자예요.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잖아요. 청각 과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 주파수 때 소리가 통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감각적으로 조금 예민하신 분들한테 그런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증상이 어지러워요, 선생님. 그건 전염이 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청력이 안 좋아졌다고 느낄 때 보청기의 사용은 늦출수록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착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난청이란 게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부담이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최근에는 경도의 난청만 있다 하더라도 보청기를 조금 빨리 착용하는 게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난청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착용을 해야 하면은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머리로 전달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세포, 쉽게 설명드려서 뇌세포가 그만큼 일을 덜 하게 돼요. 그래서 난청이 오래되면 인지기능 장애도 조금 쉽게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치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청기를 하시는 게 만약에 보청기를 해야 될 청력이라고 하면 좋고 저도 사실 그래서 외래에서 보청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편인데 난청으로 진단을 하고 그 환자분께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게끔까지 하는 데는 평균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안경과 다르게 보청기 착용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다들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눈이 조금 안 좋으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청력이 조금 떨어지면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저 보청기를 한 5개 사드렸는데 여전히 안 끼고 계십니다. 그런 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도 이게 보청기가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끼시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일 거예요. 소리가 크게 들어와서 통증으로 느껴진다, 삐 소리가 난다, 그리고 귀가 먹먹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서 보청기들을 보통 다 착용을 잘 못하시는데 이런 보청기를 조절을 조금 그 환자의 청력에 맞게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보청기는. 네. 그래서 저희 집 보청기는 장롱이 쓰고 있습니다. 임명수 씨 조금 그 가격이 나가는 걸로 사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비싼 것도 사드렸는데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착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두우실 때 말씀드리는 볼륨으로 말씀드리면 크다고 또 벌쩍 드시고 네. 살살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네. 그러더니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기분 안 상하시게끔 조금 네. 조정해서 말씀드리고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빨리 해야지 기억력도 조금 더 천천히 나빠진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 상해서 말씀 안 드릴래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잘 때 빗소리 같은 수면 유도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데요. 귀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큰 소리만 아니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적당히 작은 소리로 틀어놓는 거는 사실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에 이제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귀에서 삐 소리 나는 이 이명이 주변이 조용하거나 내가 이제 잠들기 직전에 주변이 조용할 때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명은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런 수면 유도 영상이라든지 빗소리 같은 것들을 조금 틀어놔서 이명에 집중하는 조금 시간을 줄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분명히 조금 얻으실 수 있어서 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잔잔하게 들으면 괜찮은데 에어팟이나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문제가 자는 되지 동안 않을까요? 내내 이렇게 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 중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 귀를 계속 막다 보니까 그 웨이도염, 그 이어폰을 아무리 깔끔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염증의 가능성이 늘 항상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만큼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간 볼륨 아래쪽으로 그게 대략 한 30데시벨, 50데시벨 정도 될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 작은 소리로 염증이 안 생길 정도로 쓰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아니라 네. 귀마개 하고 자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죠? 뭐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주변 소리들을 많이 조금 듣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귀마개 하는 것은 크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에 방해가 돼서 하는 경우면은 네. 그것도 추천하지 않으신가요? 뭐 코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신가요? 제가 아니면? 소리에 예민해서 네. 조그만 소리만 나도 잠을 잠을 깨버리거든요. 깨구나. 네. 항상 귀마개를 하고 자거든요. 그-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자다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날 때 이걸 빼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귀가 막혀 있으니까 눈까지 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감각이 제한된 느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뭐 조금은 피하실 수 있으면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런 조금 백색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틀어 놓으시고 거기에 적응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뭐 귀마개만 깔끔하게 자주 교체하시고 관리만 한다 하면은 뭐 걱정하실 그런 다른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평소에 음악을 크게 듣는 습관이 있는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뭐 어떤 이제 음향 매체를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절대적인 음압의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9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8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나을까요? 네, 헤드폰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길거리를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을 끼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외부는 소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볼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큰 소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조금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제 네. 소음 차단하는 헤드폰 등을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의 볼륨을 그렇게 높이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철에 귀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면 손전등을 비추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이거 뭐 어르신들이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어르신들이 많이 해주셨던 네. 말씀이에요. 생각만 해도 조금 소름 끼치시죠. 이제 귀 속으로 벌레가 들어간 게.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저도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귀를 숙이고 중력 방향에 따라서 벌레가 알아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벌레들이 불빛을 따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야 할 행동은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벌레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좀 불어버려서 제거를 이비인후과 가서 제거를 해야 할 때 조금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을 넣거나 이런 행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제거를 하셔야 하고 특히 막 명봉이나 이런 걸로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또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또 다른 귀에 상처가 나거나 고막에 구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또 하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정기 검진이 가장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50대 정도가 이제 넘어가시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 하시면서 내 청력 상태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질환으로는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두경부 쪽, 이제 목이랑 이런 쪽에 어떤 후두암이라든지 뭐 성대암 혹은 뭐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것들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교수님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짓궂은 질문들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최대한 쉽게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 저도 여러 MC님들 덕분에 편하게 그리고 패널 덕분에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지럽게 해드리지는 않았나요? 지금 끝날 때 되니까 증상이 좀 좋아지기는 해서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어지럼증과 관련한 다양한 이비인후과 질환 조선대학교 이비인후과 남기성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 건강 특강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또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귀 관련 질환들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